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3일 새벽입니다. 전은책입니다. 새해들의 이 나라 솔직히 말해서 두 쪽이 났습니다. 더 크게, 작년 말보다 더 크게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문명국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한다 하는 해괴의 한 단서까지 붙어 있습니다. 일개 판사가 입법부의 권능을 넘어선 것입니다. 혁명의 시대 때도 이런 일이 없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야만의 시대로 돌아간 것입니까? 헌법재판소는 이 재판관 2명이 충분히 되자 윤석열이 시간 끌기를 일축한다면서 8인 체제로서 이제 100일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합니다. 그 때문인지 기재부 장관 최상목은 보수 진영의 공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한 주심 정영식 헌법재판관, 이분은 지금 윤석열 탄핵소송 주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심 정영식은 이 탄핵재판을 형사소송만큼 권리보장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이 12월 30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이 윤석열 파면을 노리고 있는 좌파들에게, 그러니까 6대2가 되겠죠. 파면 선고가 나오려면 최소한 6대2. 그 좌파들에게는 한숨을 돌리게 된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8부 능선에 올랐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문제는 문재인이 임명을 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이 두 사람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남은 시간이 100일이라는 데 있습니다. 좌파들은 어떻게든지 이 두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있는 동안에 윤석열을 파면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헌재가 시간에 쫓겨 결론을 앞당긴다면 윤석열은 어쩌면 6대2 이상으로 혹은 7대1 이렇게 말입니다. 파면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정도의 내란죄인지 그 여부를 판단하려면 연관된 증언과 진술이 필요합니다. 이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헌법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학계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허영 교수부터 신문에 가름을 써서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진술은 특전사령관 등의 일방적인 진술로서 윤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진술이 오염됐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과연 내란죄로 볼 폭동이 있었는지 그걸 또 가리기 위해서는 단시민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든 그동안 재판관 6인으로 운영되던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된 것은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서 규정한 심리정족수는 7인이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불과 한 달간에 한류가 땅 정도의 신분 변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윤 대통령은 느닷없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벌였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헌법 한쪽에 처박혀 있던 계엄이라는 그 단어를 찾아낸 걸까요? 문명국에서는 전쟁이나 이와 유사한 소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계엄이라는 조치를 불러낼 까닭이 없습니다. 영화 속에나 나오는 단어였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속삭인 자는 누구일까요? 지금 신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마치 유신 헌법을 선포할 당시 그 당시 비상계엄과 같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랬을까요? 어떻든 이 계엄을 끄집어낸 바람에, 그 바람에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던 이재명은 천우신조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몇 달만 더 기다리면, 아니 석 달 내지 넉 달만 더 가면 이재명의 운은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참지 못하고 일을 벌였습니다. 그는 그 일로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잃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말입니다.
모든 언론이 이번에는 윤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행동이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이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관 8명이 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쪽은 1차 변론 준비기일인 12월 27일 오전에야 대리인들 30개를 제출하면서 증거 신청서와 입증 계획서는 아직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로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5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만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던 답변서를 윤 대통령은 2주가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처럼 급박하게 진행한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12월 3일 범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있고, 그리고 12월 4일 오전 4시경에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야당은 마치 이 비상계엄 선포 같은 일을 벌이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로 밀어붙였습니다. 한 번은 표결 불승립, 그래서 일주일 만에 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은 국민의힘 안의 반란표로 결국 탄핵소추안은 가결이 되었고 윤 대통령의 직무는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놀랍게도 아무런 주제 없이 수사기관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란죄 수개 윤석열이 신병 확보 경쟁에 빠져들었습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국수본, 그리고 검찰은 한동훈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인 서울 고검장이 본부장이 되어 있는 특수본, 거기에다 공수처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체포하겠다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그걸 신문에서는 신병 확보 경쟁이라고 났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의 명예나 위신에 대해서는 어떤 고려도 없었습니다. 그건 곧 이 나라의 명예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동안 현직이 아닌 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던 서면조사, 방문조사 등등등 예우 차원의 수사 관행이 윤석열에게는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무엇을 그리 잘못한 걸까요? 그리고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3차례나 거절했다는 게 영장 청구의 명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장 청구는 과연 정당한 청구일까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역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과연 정당한가? 자, 첫째,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거의 잡범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내란 외환죄만 가능하다고 볼 것인데 헌법에 그리 적혀 있습니다. 내란죄 외환죄만 가능하다고 볼 것인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범죄는 별다른 이론이 없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부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내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 12월 4일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논리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학계의 세계적인 석학 허영 교수는 신문에 칼럼까지 있었습니다.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 내란죄 구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 자, 그런데도 공수처는 윤석열을 내란죄 피의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법정에서 판단이 되겠죠. 자, 둘째,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가의 명예와 위신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윤석열은 아직도 국가원수로서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저는 국가의 3요소로 주권, 영토, 국민, 이 전통적인 교과서에 있는 해설보다 오늘날은 이 폭력의 독점, 국가가 폭력을 독점할 것, 그리고 당당한 헌법의 존재, 그리고 국가로서의 명예를 가질 것, 이 3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두고 앞으로 논란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명예를 이처럼 흔들어버린 일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자, 셋째,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재인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수사권이 없으면 당연히 그 어떤 영장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구속영장 말 것도 없이 체포영장 말 것도 없습니다. 압수수색영장 당연히 청구하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내란죄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하려면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를 검토한 검찰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오로지 경찰만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문재인은 내란죄에 대해서 경찰만 수사권을 가지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을까요? 어떻든 따라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공조본이라는 조직을 명분으로, 이 공조본 조직은 경찰, 그리고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의 군수사기관, 이 세 개가 뭉쳐서 공조본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조직을 명분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편법입니다. 결국 위법한 영장 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외관적으로 경찰과 공조본이라는 조직을 가동을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영장을 청구한 주체는 공수처입니다. 말하자면 공조본 명의라도 이는 명백한 탈법인 것입니다. 넷째, 이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위법 행위이며 탈법 행위입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을 자의적으로 선택한 것을 두고 조선일보는 법원과 영장 담당 판사를 쇼핑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먼저 썼더군요. 이게 판사를 쇼핑한 것 아니냐, 제가 보기에도 그런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을 한 정계선 법원장, 그리고 마은혁 부장판사가 모두 서부지방법원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또 영장을 발부한 이순영 부장판사 역시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오동훈도 그렇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국가원수를 수사한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법원과 판사를 선택하는 무리수를 저질렀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결정을 한 오동훈 공수처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끼리 영장 청구와 발부를 한 이 경우를 두고 다른 법원 다른 판사에 있다면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이 과연 발부되었을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법연구회는 자신들의 이념을 위해 어떤 꼼수든 부릴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었습니다. 자, 문제는 윤 대통령 사건은 내란이든 아니든 공수처에 기소권 조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공수처는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지 못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서 기소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환 내란의 범죄 외에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란죄라 하더라도 중앙지검이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원에 체포영장을 청구를 한 것을 두고 원칙과 전례에 바란다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를 한 것입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순영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영 판사는 놀랍게도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외로 한다? 아마 이 말은 두 조항의 효력을 배제한다는 뜻일 겁니다. 말하자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저에 갔을 때 경호처가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영장에 경호처가 체포를 막을 근거조항의 효력 배제를 적시한 것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위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리고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서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를 하면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두 조항을 이순영 판사는 임의로 효력을 배제시킨 월권을 저질렀습니다. 월권 정도가 아닙니다. 입법부의 권능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판사가 영장을 통해 법률의 효력을 임의로 배제할 수 있다면 단순히 상권분립을 위반하는 걸 넘어 경우에 따라서는 법은 언제든 권력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진 자가 어떻게 판사직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만이 법률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영장에 그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도 체포영장은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경호처에서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런데 이순영은 왜 영장의 사족을 따라서 위법 논란을 자초했을까요? 법원의 영장 발부도 하나의 재판으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 해야 합니다. 이순영은 법을 어긴 것을 넘어 헌법을 파괴했습니다.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원흉이 된 것입니다. 헌법의 파괴를 바꿔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판사가 왜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이순영 판사는 왜 정치를 했습니까? 나는 어제 YTN 방송에 나가서 적어도 대법원장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면 당장 이 판사의 직무부터 정지를 시켜야 한다. 판사를 더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알려지자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같은 부장판사끼리인데 이 성금석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판사가 입법을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순영 판사를 아주 직격을 했습니다. 성 판사는 진상규명과 적법한 조치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의 적용 예외를 명기한 체포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이 사실인지 확인 및 진상규명과 적법한 조치를 희망한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판사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 판사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을 아주 압축을 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판사는 법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일 뿐 재판을 하면서 법 위에 서거나 법률 위에 군림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 판사와 법원은 입법을 하면 안 된다. 법원은 피의자 피고인이 그 누구라 할지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부인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윤 대통령 측은 이처럼 체포영장이 불법적인 영장이며 당연 무효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 역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적시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월권이며, 그렇게 해서 발부된 체포영장은 안에 무슨 사족이 붙어있든 말든 간에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어떻게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사법부의 일개 판사가 사법 적극주의를 넘어 제 멋대로 법률 적용까지 배제를 시키는 위법한 영장을 발부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려 들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할 것도 없는 판사가 현재 국가원수에 대해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신과 명예는 이제 땅에 떨어졌습니다. 국가의 명예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땀을 흘린 줄 공수처장과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모르는 걸까요? 오동훈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왜 우리가 태극기를 보고 경례를 하는지 그들은 알기는 하는 걸까요? 어떻든 일개 판사가 대한민국 법령의 효력마저 제 마음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런 자를 판사로 임용한 자는 누구입니까? 어쩌다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추락을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한남동 관제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시위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신문은 입장문을 보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 편지에서 12월 3일 담화문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극우 세력 동원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이 지지자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윤 대통령 주변에 보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아니 정진석 비서실장이라도 좀 만날 수 있었다면 윤 대통령이 사용한 용어는 좀 더 순화되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야당 등 자신이 반대하는 세력을 주권 침탈 세력이라고 한 것이 헌법재판소 심리에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윤 대통령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신년을 맞아 자신을 위해 관저 앞에 모여든 국민에게 그 추운 날씨에도 전부 모여들어서 깃발 같은 걸 들고 모여들어서 밤을 새우는 모습을 보면서 뭉클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글을 썼을 겁니다. 1월 1일이니까 말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편지 곳곳에 면구스러움과 감사함이 교차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든 편지는 편지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하루 종일 모든 방송들은, 아니 적대적인 방송들은 이 편지를 두고 선동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대통령이 선동을 했다. 다들 관저 앞에 모여들어서 나를 좀 지켜다오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들 언론들은 과연 여야 모두에게 공평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재명의 개딸들에게도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나라가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너무 무기력합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기원전 4세기 플라톤이 남긴 경구입니다. 선거의 승패는 정책이나 비전보다 후보자의 이미지와 선동이 좌우합니다. 예컨대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빈곤의 영속화를 막는 고통 어린 정책보다는 그런 고통 어린 정책을 설명하면서 듣는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빈곤층을 그저 끌어안고 흘리는 눈물이 훨씬 위력적입니다. 감성에 호소하는 선동이 정책 선거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치가 천박해진 근본적인 원인은 대중의 가벼움에 있습니다. 자신보다 못한 자에게 지배받는 것보다 화나는 일은 없다. 이 플라톤이 덧붙인 말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야당을 보면서 이 플라톤이 이 경구를 생각합니다. 저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지배받기 싫습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